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통해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의 심장부에 있는 정말 놀라운 유적이죠. 메이스 하우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메이스 하우. 정말 흥미로운 곳입니다. 여기가 그냥 오래된 무덤이 아니라는 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5,000년 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경이로운 건축 기술 그리고 천문학 지식까지 보여주는 걸작이잖아요. 맞습니다. 동시에 또 수천 년 뒤에는 바이킹들이 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새겨넣은 아주 독특한 역사적 캔버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두 시대가 겹쳐 있는 거네요. 네,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메이스 하우라는 곳이 어떻게 신석기 시대와 바이킹 시대, 이 두 유럽 문화의 위산을 동시에 품게 되었는지 그 재미있는 지점들을 살펴보는 거죠. 흥미로워하실 만한 내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5,000년 전 미스테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신석기 시대의 메이스 하우는 어땠나요? 우선 시기적으로 보면요. 기원전 28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영국의 스톤헨지보다도 더 오래된 거죠. 아, 정말요? 피라미드보다도요?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오크니 신석기 유적의 중심지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유적이고요. 무엇보다 그 건축 기술이 정말 놀랐습니다. 무게가 최대 30톤에 달하는 거석들을 사용했어요. 30톤이요. 아니, 접착제 같은 것도 없이 그런 돌들을 그걸 어떻게 옮기고 그렇게 정교하게 쌓았을까요? 그 건식 석조 기술이라는 거요. 그렇죠. 그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모르타르 없이 돌들을 아주 정교하게 맞춰서 쌓았는데 내부 벽면은 거의 완벽하게 매끄러울 정도예요.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내부 중앙방 내 모서리에는 지붕을 받치는 역할도 안 하는 거대한 입석들이 서 있거든요. 네. 지붕을 받치지도 않는데 왜 세워둔 걸까요? 아마도 어쩌면 이 메이스 하우 구조물이 세워지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더 오래된 어떤 유적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아, 흥미롭네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동지하고 관련된 구조가 아주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메이스 하우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죠. 입구 통로가 동지 해질녘 태양과 정말 기가 막히게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일직선으로요? 네, 동지를 중심으로 앞뒤로 약 3주씩 총 6주 정도 기간 동안에요. 매일 해가 질 때쯤이면 빗줄기가 그 11m 길이의 긴 통로를 쭉 따라 들어와서 중앙방 맨 뒷벽을 환하게 비춥니다. 와, 매년 동지 때마다 그런 빛의 쇼가 펼쳐진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더 놀라운 점이요? 이 정렬이 그냥 수평선하고만 맞는 게 아니고요. 약 700m 이상 떨어진 반하우스 스톤이라는 특정 입석하고도 정확히 연결된다는 겁니다. 네, 700m나 떨어진 돌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메이스하우 내부에서 딱 보면 동지 해질녘 태양이 정확히 그 반하우스 스톤 위로 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야, 이건 단순한 무덤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는데요. 천문대 역할이나 아니면 달력 같은 기능도 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죽음과 재생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례 공간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상한 점이라면요? 오크니의 다른 여러 무덤들에서는 사람 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메이스하우에서는 인간 유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두개골 파편 일부 정도만 나왔어요. 잠깐만요. 거의 없었다고요? 그 많은 노력을 들여서 지었는데 정작 매장은 거의 안 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가능성입니다. 이런 정교한 천문학적 정렬과 또 유해가 거의 없다는 점을 종합해보면요. 이곳은 영구적인 매장 장소라기보다는 영혼이 저승으로 가는 어떤 통과 의례를 위한 특별한 공간, 일종의 저승으로 가는 문이나 포털처럼 설계되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포털이라? 와,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해석인데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보죠. 약 3,000년 뒤, 이번엔 바이킹들이 이곳을 발견했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12세기쯤에 바이킹들이 이 고대 유적을 발견하고 침입했습니다. 아마 봉분 꼭대기, 그러니까 지붕 쪽을 뚫고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돼요. 지붕으로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오크니 사람들의 사가에는 1153년에 하랄드 백작 부하들이 눈보라를 피해서 여기 숨어들었는데 그중 2명이 미쳐버렸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어요. 미쳐버릴 정도라니 뭔가 분위기가 정말 남달랐나 보네요.
그리고 그 바이킹들은 자신들의 방문 기념을 확실하게 남겼죠. 바로 그 유명한 룬 문자 낙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30개가 넘는 룬 문자 비문이 발견됐는데 이건 스칸디나비아 지역 밖에서 발견된 단일 장소 룬 문자로는 가장 큰 규모예요. 이건 뭐랄까 고대 소셜 미디어 게시판 같은 느낌이죠. 아, 정말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나요? 궁금한데요. 내용들이 아주 생생하고 인간적이에요. 예를 들면 헤르문드 하르드악스가 이 룬을 새겼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딱 남기기도 하고 이 룬들은 서쪽 바다에서 가장 룬 문자에 능숙한 자가 새겼다. 이러면서 약간 으스대는 듯한 내용도 있고요. 하하, 재밌네요. 또 뭐 아름다운 미망인 잉기비오르그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 이곳에 보물이 아주 잘 숨겨져 있다고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 떠들던 전설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물론 그 유명한 메이사워의 용그림 조각도 빼놓을 수 없고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에게는 우주적이고 신성한 의미를 가졌을 공간이 수천 년 뒤 바이킹들에게는 어떤 전설이 깃든 랜드마크이자 또 자기 이름이나 생각을 남기는 낙서판이 되었다니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로운데요. 바로 그 점이 메이사워의 핵심적인 매력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그 장엄한 건축과 우주관 위에 바이킹 시대의 아주 인간적인 기록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거죠. 마치 여러 번 글씨를 더 쓴 양피지, 그러니까 팔림프세스트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시대, 다른 문화가 하나의 장소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 팔림프세스트. 역사의 층이다 그대로 느껴지는 비유네요. 오늘 다룰 내용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수천 년 또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서 저 멀리 스코틀랜드 신석기 시대 무덤하고 우리 고구려 고분 사이에 비슷한 건축 기술이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그 길게 이어진 통로, 널길이라고 하죠. 그리고 돌을 이렇게 쌓아 올린 천장 구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바로 그 널기라고 모조림 천장 구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건축 아이디어가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서 저 동쪽 끝까지 전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가설이죠. 과연 유럽 신석기 건축이 스텝 지역을 거쳐서 한반도, 고구려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지 그 자취로 한번 따라가 보죠. 네, 그럼 먼저 그 양 끝을 한번 볼까요? 스코틀랜드 오크니의 메이스하우. 이건 기원전 2800년경이니까 와, 거의 5000년 전 유적이네요. 그땐 쇠붙이 도구도 없었을 텐데 거대한 돌판으로 11m나 되는 길고 낮은 널기를 만들고 안에는 그 돌을 안쪽으로 조금씩 내밀어 쌓는 방식, 그게 모조림 천장이죠. 맞습니다. 네, 천장을 이제 돌 계단 거꾸로 쌓듯이 만든 거죠. 그 시대에 그걸 해냈다는 게 참 대단해요. 특히 동지의 해질녘에 햇빛이 그 좁은 널기를 통해서 정확히 방 안쪽 벽을 비추도록 설계했다는 점. 이건 아마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의식이나 천문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하,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한참 년 이상 훌쩍 지나서 4세기에서 7세기 무렵 고구려 고분들, 예를 들면 안악 사모분 같은 경우는 왕이나 귀족을 위한 말하자면 지하 궁전이었어요. 아, 고구려 고분에도 비슷한 널길이랑 널방, 그리고 그 모조림 천장이 있잖아요. 구조는 비슷한데 목적은 좀 달랐던 거군요. 네, 그렇죠. 메이스하우는 뭐랄까 좀 공동체를 위한 공간 같은 느낌인데 고구려 고분은 철저히 개인, 그러니까 무덤 주인의 사후세계를 위한 궁전이었던 거죠. 구조는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고구려의 모주림 천장, 이건 이제 한자로 말각 조정이라고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전을 해요. 내 모서리에 삼각형 돌을 여러 단을 착착 쌓아 올려서 더 넓고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천장에는 해, 달, 별자리 같은 거나 신선 그림을 그려 넣어서 무덤 자체가 하나의 작은 우주가 되도록 했죠. 와, 우주라.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럼 이 놀라운 유사성이 정말 그 넓은 유라시아 스텝 초원길을 따라서 전해진 걸까요? 스텝 지역의 대표 주자인 스키타이 무덤 쿠르간이라고 하죠. 거긴 대부분 나무 구조거나 땅굴 형태던데요. 돌로 만든 모주림 천장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스텝 지역 전체에서 보면 석조 모주 그림 구조는 아주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다만 아주 흥미로운 예외가 하나 있긴 합니다. 흑해 연안, 지금 크림반도 케르츠라는 곳에서 발견된 왕령 쿠르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원전 4세기 유적인데 여기에는 길이 37m나 되는 긴 돌 널길하고 완벽한 형태의 돌 모주림 천장이 다 나타납니다.
오, 그럼 중간 지점에 있었네요. 시간적으로도 메이사우와 고구려 사이에. 그렇죠. 존재했던 건 사실인데, 근데 이건 아마도 근처에 있던 그리스 식민 도시들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쪽 석조 건축 기술이 스키타이 지배층에게 전해진 결과로 보는 거죠. 유럽 신석기에서 바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좀 다른 경로로 기술이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직접적인 연결고리로 보긴 어렵다. 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고구려와 같은 시기에 동쪽 스텝 지역을 지배했던 흉노족 무덤에서는 이런 석조 모주림 구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흉노는 그럼 어떤 식이었죠? 흉노는 땅을 아주 깊게 파고 나무로 곽을 만들어서 썼죠. 그러니까 이 모주림 기술이 스텝 지역 전체에 널리 퍼져서 고구려까지 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스템누트 가설은 좀 힘을 잃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고고학에서는 근접성의 원칙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더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더 가까운 곳이라면? 아, 고구려랑 직접 교류했던 한나라요. 기원전 206년부터 서기 220년까지 있었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나라 시대의 중국에서는 무덤 건축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벽돌이나 돌을 써서 지하에 여러 방을 갖춘 무덤, 횡혈식 무덤이라고 하죠. 이게 유행하면서 무덤을 지하 궁전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네, 저도 들어봤어요. 특히 산동 지역에 있는 인안고분 같은 경우 이건 2세기경 무덤인데 여기 보면 고구려 모주림 천장하고 구조적으로 거의 똑같은 조정이라는 구조가 나와요. 조정이요? 네, 서양학자들은 이걸 랜턴 천장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모서리에 판판한 돌을 대각선으로 갈쳐서 쌓아 올리면서 천장을 점점 좁혀나가는 방식이 고구려랑 정말 똑같습니다. 와, 그 정도면 뭐 거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봐도 한나라는 한사군 설치 등을 통해서 고구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고구려는 한나라의 선진 기술이나 문물, 건축 양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고려의 그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모주림 천장 기술은 저 멀리 스코틀랜드에서 수천 년 전에 희미하게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이웃한 선진 문명이었던 한나라에서 직접 가져온 기술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요? 네, 현재까지 밝혀진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3,000년 넘는 시간 차이, 또 엄청난 지리적 거리, 중간에 흉노라는 반증 사례도 있고 무엇보다 한나라라는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인 기술적 선례가 있으니까요. 물론 고구려는 이 기술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자신들만의 독특한 우주관이나 화려한 벽화 예술을 결합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독창적인 무덤 문화를 만들어냈고요. 결국 종합해보면 메이스하우와 고구려 구분이 무슨 직접적인 기술 전파 관계, 뭐 사제지간 이런 건 아닐지라도 유라시아라는 아주 거대한 무대 위에서 돌을 사용한 널길, 널방 무덤이라는 건축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쩌면 죽음과 권력, 내세 같은 인류 보편의 주제에 대해서 각자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돌이라는 재료를 통해 비슷한 해답을 내놓은 뭐랄까 먼 친척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먼 친척. 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고구려에 직접 영향을 준 한나라의 그 조정, 랜턴 천장 기술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게 중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뿅 하고 발전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나 어쩌면 더 서쪽 지역의 더 오래된 건축 전통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가설은 고대 기술과 문화가 어떻게 유라시아 대륙을 넘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산동이나 예난고분 같은 한나라, 무덤의 조정자어징, 즉 랜턴 천장 기술은 실크로드를 통해 서쪽에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중국 고유의 목조 건축 기술이 자체적으로 발전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건축의 기본 원리 차이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두공더공이라는 부재입니다. 기둥과 지붕 사이에 복잡하게 짜맞춰 하중을 분산시키는 두공을 응용해 천장 중앙과 갈수록 점차단을 높여 쌓아 올리는 목조 가구식재 아가오실 구조입니다. 본질적으로 나무를 닫고 끼워 맞추는 정교한 목공 기술의 산물이죠. 조정은 이 두공 기술이 평면적으로 확장되고 응용된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로마 등 서쪽 지역의 천장 기술은 주로 돔돔이나 아치얼치 형태였습니다. 이는 흙벽돌이와 돌을 쌓아 올리는 조적식 조지실 구조입니다. 구조적 힘의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나무를 다루는 기술의 정수인 조정 랜턴 천장이 돌과 벽돌을 쌓는 기술에서 직접 파생되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정다징이라는 이름 자체도 중국 고유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조전은 물에 사는 식물인 마름을, 정징은 우물을 뜻합니다.
목조 건축의 가장 큰 약점이 화재를 막기 위해 물의 상징을 천장에 두어 불을 억누른다는 주술적 의미가 담겨 있죠. 이 내부에서 전래된 기술이라기보다는 중국인의 세계관과 사상이 반영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불교가 전래되고 둔왕석굴처럼 조정이 종교적 공간에 화려하게 적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던 중국의 조정 기술이 불교, 미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한 양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술의 기원 자체가 서쪽에서 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발전된 조정 기술이 고구려를 비롯한 동아시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산동 인안고분을 비롯한 한나라, 무덤의 랜턴 천장은 실크로드를 통한 수입품이 아닌 중국 목공 기술의 독창성이 낳은 자체 개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